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2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눈 깜짝할 새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나셨죠? 네. 이제 많이 추워졌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럴 미래의 것입니다. 예측. 네, 미래의 저희는 아마 추위에 떨고 있지 않을까. 이게 12월에 나가는 건가요? 방송이? 방송이 11월 말에 나가죠. 12월 1일에 나가겠네요. 네. 입동이 언젠가요? 입동은 이미 지나갔어요. 아, 이미 지나갔어요? 네. 아, 겨울이 이미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딱 입동 맞춰가지고 좀 추워지더라고요. 역시 네. 조상님들의 지혜. 11월 8일이었군요. 네. 그래서 항상 좀 그렇죠. 아, 저 트위터인가? 거기서 막 그런 거 봤는데 딱히 뭐라 그러더라? 여름 마지막을 알리는 절기가 뭐죠? 뭐였죠? 여름 마지막이라고 해서 네. 빨리 시원해지진 않는데 추워지는 거는 칼같이 추워진다고 아. 막 이런 얘기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이에요, 소설. 소서 네, 네. 어렵군요. 네.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지. 공상님은 여름이랑 겨울 중에 뭐가 나으세요? 저는 겨울. 저는 여름입니다. 여름은 겨울은 네. 껴입으면 되잖아요, 추우면. 껴입어도 극복되지 않는 추위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한계가 더 있다고요. 껴입으면 됩니다. 더 많이 껴입고 5겹 입고 6겹 입고 하면 됩니다. 여름은 피부를 벗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땀이 많아가지고 네. 여름이 오면은 땀을 엄청 많이 흘려요. 그래서- 땀이 많은 분들은 여름이 불편하겠네요. 네, 네. 여름 스트레스. 저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고 겨울이 너무 추운 게 싫어가지고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그 겨울에 너무 냉기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약간 몸이 막 이렇게 떨리면서 그래서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매년 살이 찌면서 이제 지방층은 두꺼워지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보온이 안 되는가, 이 지방층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네. 저도 어릴 때는 겨울을 지금보다 더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보다 더 좋아했고 눈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눈 내리면은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요즘은 무릎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네. 비가 오고 그러면은 무릎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그건 추워서 시린 게 아니고 시큰시큰 거린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게 뭔가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물어보니까 뭐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사실 안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몇 주 전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찡찡거렸는데 네. 무릎이 너무 아프다 유유 이렇게 했는데 또 안 오니까 또 괜찮아요. 비 안 오니까 괜찮아지고. 네. 제가 무릎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네. 오랫동안. 그런데 사실 그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별로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뭔가 만성적인 거다. 네, 수술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불편한 만큼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형외과를 갔지만 물리치료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치료 방법밖에 없고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호전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 한의학 같은 건 어떤가요? 보통 뭐 침을 놓는다거나 그런 것도 뭐, 있잖아요. 침 맞는 것도 해봤죠. 근데 그것도 음, 별로 저는 효과가 없었고요. 네, 그 한의학은 사실, 어, 약간 저는 과학도로서 좀 안 믿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아주 효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의학으로서 일단은 계속 존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발현이 되는 정도가 다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맞고 어떤 사람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보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저는 한의원 가서도 그냥 침 맞고 그 다음에 또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거의 똑같은 네, 과정이네요. 물리치료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무릎이 네, 무릎이 저는 그 아픈 게 되게 천천히 낫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걸쳐가지고 서서히 나아져가지고 네.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뭐,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데 뭐, 안장을 너무 낮게 해가지고 탄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삼가고, 그런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이게 스트레칭,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요근이라고 하나? 뭐, 허벅지랑 이렇게 연결되는 이 근육이 짧아졌을 때 그 무릎이 아플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 올 때 무릎이 아픈 거는 뭐 근거가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 비 올 때는 기압이 저기압이 되던가,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습기도 이제 높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음, 저기압이 되면 평소 우리 신체를 압박하는 공기 압력이 낮아지고 관절 안쪽 공간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관절 내 조직의 팽창이 일어나고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유튜브에서 제가 뭘 봤는데 네. 그 왜 건강에 좋은 자세는 불편할까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건강에 좋은 자세는 보통 근육을 쓰고 네. 건강에 편한 자세는 관절이나 인대를 쓰기 때문에 음, 그 인대나 관절은 힘들지는 않지만 달아 없어지고 그 근육은 쓸수록 점점 더 세지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자세가 근육 발달에 더 도움을 주고 더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허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간단히 하고 네. 넘어갈게요. 네. 다룰, 오늘 주제. 다룰 주제가 그 우주에 대한 SF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주 관련 단신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스페이스X라고 네. 그 왜 엘론 머스크가 네. 이끄는 그 기업 아시죠? 네. 로켓 중에 재사용 로켓 이런 음. 거 개발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스타링크라는 인터넷망 위성을 60개를 지구 상공에 쌓고, 그 다음에 전 지구에 LTE급 인터넷을 요걸 통해서 깔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위성을 4만 개 이상까지 띄우겠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천체 관측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많이 위성을 띄우면 얘네가 긴 띠가 되어서 천체 망원경의 시야를 가릴 수가 있다고 천문학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천문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긴 위성이 이렇게 많으면 왜 저번에 저희 그래비티에서 네. 뭐였죠? 그 무슨 효과 그 그, 연쇄적으로 네. 뭐 네. 부서지는 우주 그런 쓰레기가 뭐 많아져서 네, 데브리가 네. 많아지는 네. 그런 위험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정도로 많으면 하늘을 가리기도 하나 보네요. 네. 요즘은 하늘을 봐도 뭐 예를 들어 별을 본다 그러면은
한 둘 중 하나는 인공위성인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늘을 봤는데 너무 네. 빨리 움직인다던가 그러면은 보통 인공지능이래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영향이 작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저희가 맨눈으로 뭐 별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인공위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니까. 뭐 지나치게 밝다. 그 다음에 내가 네. 평소에 알고 있는 별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네. 라고 그리고 움직인다. 한다면, 네.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되게 시무룩했던 기억이 그렇군요. 있고, 네. 네. 그리고, 어릴 때도 그런 일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부모님하고 별을 보는데 저기 별이 참 밝게 빛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제 부모님이 저거는 위성이야. 별이 아니야. 네,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별의 정의를 아시나요, 여러분? 별이라는 거는 항성이죠. 항성이라는 스스로 빛을 거는 내는. 그 옛날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네. 천문대에서 하는 캠프를 간 적이 있거든요. 왜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천문대 뭐 애들 가가지고 별 보고 뭐 프로그램 하고 뭐 이런 캠프를 갔었는데 네. 거기서 강의를 듣는데 그 박사님이 자, 스타는 여러분 왜 스타인 줄 아시나요? 이러면서 스스로 타기 때문에 스타입니다. 허허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이고 박사님. 근데 그 당시에는 아재 개그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냥 아 재밌다 뭐 이러고 말았는데 순진했군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억하기에는 되게 좋은 그 경험이었던 말장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스스로 타는 게 스타 그러니까 항성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행성들은 별이 스타가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에서 이제 별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워낙 가까이에 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기 때문에. 금성이 유명하죠. 금성. 그쵸. 금성은 샛별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목성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목성도 보이기도 하고 뭐 달 근처에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성 같은 경우엔 지구에서 보면 굉장히 궤도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동설을 뒷받침. 화성 아닌가요? 그 화성의 뭐 무슨 일주 목성 뭐 아닌가요? 목성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지- 목성이었던 것 지- 같은데 지구과학을 한 지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찾아보시고요. 네,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일본어로는 행성을 혹성이라고 해요. 네. 혹성 탈출이라는 그쵸, 제목으로 혹성 유명하죠. 탈출할 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혹성이라고 안 하고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혹성 탈출이라는 말은 그 말이 틀린 말이죠. 행성 네. 탈출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워낙에 이제 임팩트가 크니까 요즘도 이제 혹성 탈출이라고 하면서 개봉이 되는 건데, 네, 혹성 탈출의 혹이 무슨 네. 뜻인가요? 혹, 행성은 그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행이 네. 그 뭔 단어가 있죠? 행이 들어가는 게 여행 그렇죠. 할 때 그 행이 행성할 때 행 아닌가요? 네. 그리고 항성은 항이 항상 할 때 항이잖아요. 네. 항상 빛난다 해가지고 네. 혹성은 뭔지 모르겠네요. 혹자가 이게 모른다 그 혹이네요. 의혹할 때 혹인 것 같은데요. 이게 미혹하다 할 때 혹자 있잖아요. 네, 미혹하다. 네, 예,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떠도는 별이라고 해서 갈팡질팡하다 뭐 요런 거에서 온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번역을 일본 만화를 번역을 할 때 네. 이게 대충 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음, 혹성이란 단어가 나오는가를 보면 네,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다룰 네. 그 호시노 유키노부의 만화책 중에 혹성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봤는데. 있었어요. 레인맨이었나? 여기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셨군요. 네. 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네, 네. 여기 보면 레인맨 1권이었던 것 같아요. 1권에 강동욱 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뭐 다른 거는 좀 번역가분들 이제 네. 독자분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호구성이 아니라 행성으로 써주셔야 아니 될 이건 것 같아요. 번역가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아닌가요? 네. 의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다룰 작품 빨리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호시노 유키노부라는 네. 일본의 SF 만화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이분은 홋카이도 출신이고요. 54년생이고 나이가 꽤 되셨죠? 그래서 75년도에 데뷔를 하시고 그 이후에 꾸준히 하드 SF 장르의 만화들을 많이 그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서 클러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품들 바로도 그렇고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2001 야화라는 시리즈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 2001 야화는 시작은 오마주지만 나중에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 꼭 아서 클라크 팬이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아니더라도 정말 흥미로울 만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림체는 좀 극화체예요. 옛날 그림체 같이 보이는 그런 그런 화풍인데 저는 오히려 근데 좀 네. 친근했어요. 친근하고 좀 저희가 저번에 읽었던 세븐시즈, 저번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세븐시즈보다 저는 좀 더 이게 저한테 익숙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눈깔 괴물이 등장하지 않는 네, 세븐시즈는 너무 순정 네, 만화체였죠. 수정 네, 만화체라서 네. 그래서 그리고 좀 희한하게도 옛날 작품들이 오히려 그림체가 더 좋아요. 옛날 작품들이 더 디테일을 아주 좀 세심하게 그렸고 최근 작품들은 좀 대충 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전히 그 나름의 맛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레인맨 보면서 약간 좀 대충 그린다. 약간 네, 컷이 네. 그 허전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배경 느낌이. 같은 게 없다던가. 네, 네.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작품으로 별의 계승자 아시죠? 그 네. 제임스 호건인가요? 소설로 더 네. 유명하죠. 네. 이 작품을 만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임스 P. 호건의 별의 계승자를 만화화해서 일본에서 출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특징을 뭐 이런 만화 이제 책 날개에 쓰인 걸 보면 치밀한 구성과 탁월한 하풍 그리고 장대한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과연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읽다 보면 워낙 그 그림체도 옛날 그림체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체가 역순으로 더 섬세해지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작품인가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 봐도 그렇게 뭐랄까 촌스럽거나 뭐 네. 허술하지 않고 상당히 매력적인 스토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거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 우리나라 위키나 그다음에 심지어 책에도 표기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카피라이트 뭐 뒤에 보면은 책락에 있긴 한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 출간된 당시의 카피라이트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언제 연재가 됐었는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본어 위키를 보고 좀 정리를 했었는데 보니까 거의 이제 80년대 네, 80년대 굉장히 오래됐네요. 초반이나 후반 네. 이럴 때에 이제 연재를 하셨던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그 작품들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다시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작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많이 읽었죠. 책을. 네. 많이 여러 종류 읽었는데,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2001 야화 같은 정통 우주 SF 네 요런 거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체 역사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설화라던가 기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게 사실은 요러요러해서 이런 전설이 남았겠다라고 상상을 해서 그리는 그런 장르도 곧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요녀전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쵸, 요녀전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레인맨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셨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완결이 된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되는 중이라 가지고 차례차례 부분이 나오고 너무 있고.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4권까지 나왔고 7권 완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레인맨은 SF긴 SF인데 초자연 현상, 뭐 예를 들면 심령현상. 예, 사이코메트리라던가 뭐 폴터가이스트라던가 네. 신령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소개를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려는 그런 장르예요. 초심리학이라던가 하던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알고 보면 약간 뇌과학을 다루는 것 같은 뇌과학과 신경과학 이런 것과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평행우주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쵸? 일단은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작품이구나라는 게 감이 오실 텐데 근데 항상 이런 작품들은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보면은 네 좀 약간 짜증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유사과학 같은 건가요? 네. 근데 읽으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네,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거, 뭐 평행우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분명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눈에 밟히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읽을 때. 근데 뭐 만화잖아요. 그쵸? 네. 만화죠.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근데 전 잘 몰라서 그런지, 네. 아, 되게 이런 판타지적인 설정을 꽤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판타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뭔가 그 어설픈 그 과학적이지 않은 거를 이제 억지로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그 어설픈 그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그냥 이거는 네. 판타지다라고 인정을 하고 봐서 그런지,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진 않았어요. 어쨌든, 요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되게 많이 읽었죠. 문로스트라던가, 네. 다 읽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 작가에 대해서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공상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일단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그 요녀 전설이나 네. 그 바다 나오는 거, 그 바다에 뭐 그 작품 이름이 뭐였죠? 멸망한 멸망한 짐승들의 바다? 네, 멸망한 짐승들의 바다 이런 작품들 읽으면서 생각해 봤던 게 실제로 있는 일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있는 일 같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읽으면서 좀 새로웠어요. 새롭고 대체 역사물로서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또 우주에 대한 작품도 보면은 일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작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단편들이요? 네네 네. 단편들이요. 문로스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저희 그 예전에 봤던 그 유랑지고요? 네, 유량지구 같은 게 좀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작품이고 물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봤을 때 저도 이제 이 작가는 장편보다는 단편 작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달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이거를
단편 안에 이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임팩트를 주는 거에는 능하지만 네. 그 장편으로 가면 약간 뭐랄까 좀 뻔한 전개 같은 게 있어요. 뻔한 전개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대강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클리셰적인 구조를 가지고 많이 있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설정이라던가 설정의 참신함이라던가 어떤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있지만 네. 그거를 길게 풀어냈을 때는 그 간극을 그냥 뭐 좀 무난한 전개로 채워 넣는 느낌? 그런 게 조금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중간중간 보면 그 과학 지식을 좀 티나게 끼워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데, 막 이러면서, 네. 뭐,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이라는 것인데, 막 이러면서 네. 갑자기 캐릭터가 설명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티나게 들어가는 게 사실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약간 어색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아이디어들이 낡지 않았고 네. 지금 봐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굉장히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일화 같은 거 보면은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그게 실제로 막 있었던 일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소재로 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고, 그 예를 들어 제가 네, 기억에 남는 작품은 그 아문센이 네, 그 자기 동료를 구하러 갔다가 그 실종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그 아문센하고 같이 갔던 그 기상학자하고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그 배를 만든 그 네, 이탈리아고 만든 사람하고 네, 실존 인물이 이탈리아고도 실제로 있었던 비행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보면서 아 대단하다. 실제로 있는 거를 각색한 거구나 이게 느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네, 이야기를 그쵸. 가져와서 네, 그게 사실은 이런 거였을 네.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를 굉장히 되게, 설득력 있고 네, 굉장히 있을 법하고. 네, 그렇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작품들 일단 목록부터 네, 말씀드리면 네. 거의 뭐 10권 정도가 되는데, 네, 그쵸. 일단은 문로스트 2권짜리인데 이건 네, 2003년 작품이고요. 이거 읽었고 네, 스타더스트 메모리즈라고 95년 작 읽었었고 그 다음에 2001 야화 3권짜리인데 요거는 84년작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읽었었고 네, 야화 2001 플러스 5라고 그 2001의 번외편에 단편 5개 해가지고 데뷔 30주년 기념으로 한 게 있는데 86년 작품이에요. 이거는 네, 그 뒤에 설명을 읽어보니까 네. 자기가 이제 쓰려다가 뭐 실패한 작품들을 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런 네, 것들도 같이 네. 엮어가지고 맨 뒤에 설명을 보시면은, 맞아요. 그 작가가 후기를 네, 써왔는데, 그러니까 완결이 안 나가지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준비를 부족하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완결을 지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버려둔 작품인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팬들이 계속 내달라고 한 거죠. 단행본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단편들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낸다. 뭐 네. 이러면서 네, 이 단편집은 원래 나올 리가 없는 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좀, 어, 결말이 갑자기 안 끝나는 작품도 있어요. 그렇죠. 그, 무슨 작품이었죠? 그 외계인하고 싸우는 그 작품이 네네. 있었는데 아서월드. 아서월드. 네. 아서월드는 무슨 외계인하고 싸우는 작품인데 결말이 안 납니다. 그렇죠. 갑자기 툭 끊어져요. 네네. 네. 그런 작품도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블루홀이라는 작품도 이 2권짜리인데 92년작 읽었었고 이 블루월드라는 후속작도 저희가 구하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못 읽었고요. 네, 거인들의 전설이라고 88년작 읽었고 멸망한 짐승들의 바다 90년도에서 96년까지 연재를 했던 작품들 모은 거고 요녀전설은 1981년부터 89년 그 다음에
레인맨이 2015년부터 2018년 이렇게 연재를 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시대 순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은 아까 첫 번째 앞쪽에 설명을 드린 것들이 우주 SF고요. 그 다음에 네. 뒤쪽에 설명을 드린 게 약간 기담류, 그 다음에, 저는 레인맨. 네, 레인맨. 조현상에 이었습니다. 대한 거.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 2001 야화일 거예요. 그래서 2001 야화랑 스타더스트 메모리즈를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약간 아서 클라크식의 그런 우주 SF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스타더스트 메모리즈와 네. 2001 야화. 네. 그래서 그거 다음에 문로스트를 간단히 하고, 네. 다른 작품도 뭐 시간이 나면 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타더스트 메모리즈는 일단 단편집이죠. 네, 2001 야화도 단편집이에요. 2001 야화는 근데 뭐 이어지는 내용도 그렇죠. 예. 있기는 하니까. 2001 야화가 먼저 나왔으니까 2001 야화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럴까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어지는 세계관이 얘기라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이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옴니버스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우주 대항해 시대를 그린 작품이고요. 이 우주 대항해 시대가 되면 인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요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보이저호가 네. 태양계 끝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쏘면 보이저호보다 훨씬 빨리 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더 발전했으니까. 네. 그럼 그 우주선은 언젠가는 보이저호를 앞질러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뒤늦게 개발된 기술로 어쩌면 앞서 출발한 우주선을 앞지르거나 만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발상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주 대항해 시대를 여러 단계로 나눠요. 일단은 초고속 항행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기술 단계가 나눠지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인류가 어떻게 이 디스커버리를 했는지 탐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만약 여기 보면은 빛보다 빨리 가는 기술도 나오잖아요. 네. 공간을 뭐 접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렇게 빛보다 빨리 가면은 간 곳에서 지구를 관찰하면은 과거의 지구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과거의 지구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빛보다도 빨리 가면. 네. 그래서 맨 초기에는 일단은 해성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해성에다가 난자와 정자를 얼려가지고 싣고 그 다음에 해성을 핵융합 시켜가지고 가속을 해요. 그래서 고래자리 타오성 여기의 제2 행성인 오즈마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해성 우주선이라는 거를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난자와 정자가 로빈슨 부부의 정자와 난자였어요. 그래서 이 로빈슨 가문이 계속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의 일가가 이제 우주 식민지를 뭐 건설하고 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이 해성 우주선이 이 오즈마로 도착해서 그 과정에서 전자와 난자가 해동이 되고 수정이 되고 아이들이 키워져서 그러니까 사실 그 수정이 됐다는 거는 컴퓨터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을 한 다음에 이제 수정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커가지고 얘네들이 오즈마라는 행성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미 해성을 출발시킨 지는 375년이
흐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375년 동안 인간은 가만히 있었는가?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375때 이 혜성을 쏜 다음에 인류가 그 태양계 외곽에서 반물질 행성을 발견합니다. 네. 반물질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반물질은 우리 우주의 입자가 보통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반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양전자, 반양성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입자들이 쌍생성을 하고 쌍소멸하거든요. 쌍생성이라는 거는 어떤 페어를 이루는 입자들, 뭐 예를 들어 양성자와 그 반양성자, 이게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3D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겨났다가 없었다, 생겨났다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생겨났다 없었다, 생겨났다 없었다 하니까 뭐 물질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있었다가 어느 순간 그 반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우세해지면서 우리 우주의 대부분이 물질로 채워지게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왜 반물질이 왜 더 적은가, 왜 물질이 더 많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반물질이라는 그 뭐 반전자, 반얀성자 이런 것들하고 물질하고 만나면은 쌍소멸을 해요. 그래서 E는 mc 제곱이라는 그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됩니다. 호호. 네. 예를 들어 1kg이 있다 그러면 C 곱하기 1kg의 제곱으로 에너지로 그냥 비트로 다 변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뭐 하데스의 소행성이 막 부딪히니까 막 폭발하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도 다 그런 겁니다. MC 제곱의 C는 빛의 속도. 광속이죠. 네, 네. 이게 엄청 큰 에너지거든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니까.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반물질이 확실히 적나요? 물질보다? 우리 우주에서? 정확히는 아니면 잘 모르겠네요. 같은 양이 있는데 그냥 분포가 우리 주변에는 물질이 많고 그냥 바깥에는 반물질이 아마 많을 수도 아닐 있지 거예요. 않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물질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태양계만 해도 물질이 대부분이고 오. 네. 왜냐면은 네.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주에도 기체가 있거든요. 네. 우주에도 완벽한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 우주에 반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우주에 있는 기체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폭발을 하거나 빛을 내뿜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를 발견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그럼 같습니다. 반물질이랑 다크매터는 다른 거죠? 네, 다크매터는 또 다른 거예요. 다크매터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다크매터는 있다는 것도 추측이에요, 지금. 허허. 네, 있다는 것도 추측인데 있어야 돼요. 네. 네, 이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이론적으로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관측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 관측할 수가 없어요. 빛도 안 네, 나오고 네. 전자기파도 뭐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 투명 상태. 우리 현실로 말하자면은 기체 같은 겁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체가 없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네. 지금 볼 수 없죠. 네.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아, 반물질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랑 닮은 귀신 그 뭐죠? 도플갱어? 네, 도플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면 죽는 거? 네, 그겁니다. 그러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물질 행성을 발견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게 아주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류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걸 삼고 네. 그래서 항성 간의 순간 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피소드 좀 되게 짠했는데 커크 구천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그 이게 네. 그 하 맞나요? 할 9천? 맞죠? 네. 그거에 좀 오마주 그거죠? 같죠? 오마주죠? 네. 근데 할은 나쁜 컴퓨터지만 네, 얘는 아주 착한 네. 장난기가 많은 그런 네.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50년 전에
얘를 실은 무인 탐사선 디스커버리가 떠났는데, 얘를 더 후에, 50년 후에 출발한 초공간 우주선이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이 커크 구천에게 그 지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 초공간 우주선의 함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커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근데 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커크가 일단 지구까지 이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안테나가 망가져가지고 사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 후에 출발한 우주선이 이 디스커버리를 이미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커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독을 견디면서 가야 할 이유가 없었었던 거죠. 헛수고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커크한테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커크는 지금 이 우주선을 발견을 한 다음에 미지의 다른 문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류 외의. 그래서 인류 외의 문명을 만났으니까 내가 지구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인류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이러면서 막 애타게 막 부르는데, 저기요 그 미지의 문명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우주선은 커크를 무시하고 떠나죠. 마지막에 네. 3권쯤인가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그 외전에 나오죠. 네. 네. 2001 플러스 5에 보면은 네. 가장 마지막 그 2001 야화의 가장 마지막에 이 커크와 또 하나의 컴퓨터 네. 이름이 인공지능 뭐였죠? 베타였던 것 같아요. 맞아, 베타. 예. 가 어떤 인간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의식으로서 네.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지성이 있는 행성. 그렇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1, 2, 3 어디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와요. 예. 네,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제 로빈슨 부부의 아들이 나와요. 이 로빈슨 부부의 아들,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네. 지구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자기 부모님이 이 정자와 난자를 실어서 이제 떠나보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떠나보는 애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먼저 가서 얘네들이 정착할 그 행성을 테라포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살기도 좋고 네, 풍요로운 행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라포밍 하기 전만 해도 굉장히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 행성이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속죄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걸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정말 망망대해에 네. 그냥 떠나보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븐시즈 저희 그렇죠. 전에 다뤘던 세븐시즈처럼 그냥 네. 납치해가지고 우주에다가 네. 네. 그래서 300년 후에 이 행성에 도착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남긴다. 형제들이여.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행성 생명체 네. 나옵니다. 네. 어떤 행성에 전류가 막 흘러요. 유도전류 막 이런 것들이 흐르는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 뇌 속에서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 전류의 흐름이 사실 우리의 이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인데, 이런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 행성이 두뇌처럼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수억 년 정도 들어줄 상대도 없이 이 거대한 자아가 묻고 또 물었고, 이게 사실은 가이아설에 기반한 아이디어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아설이라는 거는 지구가 그 자체가 가이아라고 하는 거대한 초생물이다 라는 그런 컨셉인데, 그런 존재가 그 다른 행성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행성에 우연히 착륙한 인류의 의식을 흡수를 해서 생물이 서로를 원하는 마음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기다리겠다 몇천 년, 뭐 몇억 년까지 이 조그마한 생물들이 이 지상에 가득 찰 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얼마든지 나누어 주마라고 하면서 원시 지구에서 이런 번개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생명이 발생한 것처럼 이 행성에서도 이제 생명이 발생할 것을 암시를 하면서 끝나는 단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그래요? 생각을 네. 해본 게,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고, 만약 기계적인 알고리즘으로 메카니컬하게 지능이 있으려면, 뭔가 정신작용을 하려면 얼마나 커다란 기기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한 행성 정도의 그 크기의 톱니바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인공지능 그 정신작용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할까 막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 크기여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식을 갖는 게요? 네,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 뇌와 비슷한 작용을 하려면은 네. 메카니컬하게는 전기적인 게 아니라 뭔가 톱니바퀴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기계적인 그런 장치로. 튜링 머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네. 얼마나 크기가 필요할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런 거대한 기기가 우주에 떠다니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기계적이어야 되죠? 그냥 SF적인 전자적이면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 그냥 이런 거예요. 왜는 없고요. 상당히 스팀펑크적이네요. 그쵸. 네. 네, 그런 상상했습니다. 그러게요. 오토마타의 확장형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왜 기계 인형 있잖아요. 태엽이 돌아가면서 자동 네. 피아노 연주를 했던 인형을 오토마타라고 그쵸, 불렀으니까. 그쵸.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블랙홀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블랙홀 형태의 네, 내부에 블랙홀을 가지고 네, 있는. 예. 네. 생물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물이라고 정의가 되는 네, 애도 나오고 그렇죠. 모르겠네요. 얼마나 네. 커야 될지. 아무튼 이거 그냥 네. 실없는 상상이기 때문에 대답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블랙홀 생물도 궁금한 게 네. 앞에서 비슷한 애가 한 명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 나오지 않나요? 블랙홀 생물이? 아, 그런가요? 네, 앞에서 한 번 나오고 네. 앞에서 한 번 나와가지고 블랙홀에 버리잖아요, 걔를. 그랬나? 네. 네. 그거를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구슬 같은 거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깨버렸는데 아, 네, 거기서 네. 무슨 생물이 나와가지고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블랙홀에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네. 뒤에 가면은 그 생물이 또 나오잖아요. 아, 그 생물이 그 생물이 것인가?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래가지고 좀 맞는 건지 그게 뭐 블랙홀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어요. 의태 생물들의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에서는 강한 존재를 그 흉내내서 자기를 보호하는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물들이 원래는 그 행성에서 가장 흉포한 괴물을 이제 의태를 했었는데 이 흉포한 생물들을 인간들이 착륙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태하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이 제일 세구나 이러면서 인간 중에서도 그 리더를 이제 의태하기 시작하는데 이 의태한 리더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주인공이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 리더를 의태한 생물들을. 근데 그러다가 실수로 이제 리더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의 생물들이 다들 이 주인공 모습으로 바뀌죠. 되게 오싹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재밌었는데 식물들 행성. 네. 네. 요거 저는 저그가 생각났습니다.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그는 의식이 있긴 하지만. 저거는 동물성이잖아요. 얘는 그렇죠. 식물성이고. 얘는 식물성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어떤 행성에 그 지성 생물체가 있었던 것 같지만 퇴화한 그 행성인데 네. 여기에 레이저 추진을 하는 네.
그런 게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광합으로 날아가는. 네네네. 레이저 추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레이저를 계속 쏴서 그걸로 우주선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삼체에도 나오는데 그쵸? 아, 그런가요? 네, 삼체에도 나와요. 삼체에도 나오고 그 솔라셀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 실제로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쵸. 우리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받아가지고 날아가는 우주선 연료가 필요 없이 날아가는 네. 우주선 이런 게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광합이라고 하죠. 네네. 그거가 네. 이제 계속 가속이 되니까 네. 우주에선 진공 상태니까 이게 계속 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아광속까지 가속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태양에서 지구로 계속 빛이 들어오는데 그 광합이 에너지 자체가 엄청나요. 네. 어, 그런데 그게 너무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네, 그걸 만약 한 점에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호호. 네, 그래서 그 레이저가 이렇게 쏴지고 있길래 인간들이 그 행성에 착륙해서 누가 에너지를 쏘는 건가, 이 레이저를 쏘는 건가, 분명히 뭔가 지성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식물이었죠. 네, 식물이 어떤 직광 식물이 있고 그게 광섬유로 이루어져 가지고 빛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쏘고 그다음에 또 이 그 우주선을 이제 과속을 시키는 건데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대포도 있어요. 네. 로켓이죠, 로켓. 그쵸. 그러니까 이 나트륨과 물의 폭발을 이용해서 씨앗을 대포처럼 쏘고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이 행성이 궤도에 올라갈 정도로 높이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그 레이저로 이제 집광을 해가지고 계속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식물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진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성이 없는 거고 문명이 없는 거지만 과연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얘네도 이 행성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행성계, 다른 뭐 은하계로 진출을 우리를 하려고 데리고. 하는 거고, 네. 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랑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저런 게 가능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저런 게 가능할까요? 왜 식물이 저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을까? 이런 거는 이런 상상도 좀 그쵸. 궁금하거든요. 약간 세븐 시즈 같은 느낌의 그렇죠. 음, 어떻게 하면 식물들이 저렇게 진화를 했을까? 예를 들어 여기 행성은 그냥 가만히 원래 있던 행성인데 그 씨가 사실은 뭐 우주를 넘어서 와서 여기서 자라나서 그런 로켓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씨가 사실은 여기에 토착 생물이 아니고 네. 우주에서 뭐 온 거죠,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행성이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종자가 살아남으려면 행성 바깥으로 그 어떤 항성간 여행을 해야 할 정도로 뭔가 척박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자기 씨를 퍼뜨릴 만한 강한 요인이 있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진화하려면 네, 약간 경쟁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약간 뭐 그러니까 선택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에 의한. 그렇죠. 근데 우주로 진출하는 식으로 진화하려면은 어떤 선택압이 필요할지. 예를 들어 이 행성이 막 너무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 약간 그 그러니까 다른 행성이 아니라 행성간이 아니라 약간 다른 대륙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던가. 그래서 대륙 간의 이동을 먼저 했는데 그게 뭔가 우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든가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가 있었다면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어쨌든 아주 그 가혹한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저런 식으로 진화하려면 네, 저 정도로 진화를 하려면 네. 상당히 강한 선택값이 걸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스타더스트 메모리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는 다 하기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네. 혹시 뭐 재밌었던 작품만 네, 몇 개 네. 다뤄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재밌으셨어요, 공사님은? 저는 그 토끼님이 표시해 놓으신 작품이 있는데 그게 네. 그 켄타우로스 나오는 작품 있잖아요. 아, 예. 그것도 재밌었고 그거 너무 징그러워요. 그게 이제 그 기생 생물이잖아요. 그쵸. 사람의 그 하체를 뜯어 먹어가지고 꼭 사람은 아니. 아, 네, 그쵸. 네. 거기 토착 생물 그 개구리 같이 생긴 애였던가요? 네. 그 도마뱀 같이 생긴 애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생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 노인 그 영생을 바라는 노인이 여기에 무한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생물이 이제 연구하려고 하죠. 잡아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괴물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켄타우로스가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그 행성을 계속 돌아다닌다 이런 스토리인데 네. 굉장히 뭐 재밌다 그럴 듯한 상상이다 이런 생각. 그로테스크해요. 약간 에일리언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보통 켄타우로스 하면 우리는 그 위에 인간인 형태가 본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그 밑에 이제 네 발 달린 요게 본체였던 거고, 그 본체가 이제 뭐 인간이든 뭐 개구리든 이런 거를 깨물깨물 해가지고 깨물깨물 네. 그렇게 살아가는 생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라시마 그 세스 아이보리의 21일 이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쵸. 저도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저는 닥터후의 에피소드 중에 그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요? 무슨 상장 같은 데 갇혀요. 네. 그 닥터가.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탈출하려면은 엄청 두꺼운 벽을 깨야 돼요. 근데 이 상자가 그 감옥 같은 거여서 이 닥터가 이 상자 안에서 죽으면 부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벽을 깨요. 아, 저 본 것 같아요. 뭔가 그 함정도 있고 뭔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괴물도 나오고. 억겁에 뭐 그 어기 그거잖아요. 새가 뭐 부리로 무슨 돌을 쪼아가지고 그 돌이 없어지는 시간을 뭐 억겹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던데요. 네. 그 작품만 해서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어. 불교 용어라고. 그래서 계속 네. 그걸 언급하면서 계속 이제 벽을 깨잖아요. 그게 네. 약간 상상이 같습니다. 아, 자기의 뭔가 의지를 계속 거기서는 이제 복제 인간이고 여기서는 자기의 딸이지만 네. 그런 게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완전히 똑같은 작품은 아닌데 그냥 네.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무슨 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할까요? 네. 하자면은 무슨 행성에 떨어졌는데 세스 아이보리라는 사람이 어떤 행성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시간이 더 빨리 흘러요. 10년 더 빨리 흘러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가 지구의 10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가 그 구조대가 구하러 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선에 있었던 배양하는 기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복제인간을 배양합니다. 자기 복제인간을 배양해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대를 잇게 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지구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태어나면은 자기는 죽고 자기 딸이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자라나가지고 자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또 자기 딸을 낳고 자기 딸을 만드는 거죠. 낳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자기는 또 죽고. 그래서 이제 손녀가 이제 세스 아이오리로서 행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구조대에게 구조를 받게 돼요. 그렇죠. 소녀였을까요? 증손녀인가? 뭐 손녀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네. 그 21일이니까 네. 예를 들면 하루가 지구의 10년이니까 네. 이 사람이 3일을 살면 30년을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오래 살더라도 한 9일 정도면 90세니까 네. 거의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 착륙을 했던 세스 아이보리랑 네. 나중에 탈출을 한 세스 아이보리는 괜찮은데 네. 그 사이에 죽어간 세스 아이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정말로 소모품. 네,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어머니를 원망을 해요. 네. 아, 나는 그냥 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대를 잇기 위해서, 나의 생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이러면서 죽거든요. 열흘 만에 죽는다. 그러면은 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심지어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흘 동안 그 뇌가 자라나고 막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 의식도 자라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좀 궁금하네요. 근데 아예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구에서 살다가 그쪽 행성으로 간 세스 아이보리의 경우에는 뭐 불치병에 걸린 느낌이겠죠. 약간 네. 암에 걸려서 네. 빨리 죽는 느낌? 네. 시한부. 네, 시한부 느낌. 인생. 네. 또 궁금한 거는 과연 이 행성에서 구출되어 나간 세스 아이보리는 같은 세스 아이보리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아니겠죠? 이거는 뭐 아니, 자주 네. 요거는 다양한 작품에서 나오는 비슷한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딜레마? 같은 거죠. 그렇죠.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테세우스의 배가 네. 테세우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낡잖아요, 점점. 그래서 자기 나무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낡은 판자들을 새 판자로 교체를 해요. 네. 그래서 만약 테세우스가 그 항해를 떠나서 돌아왔을 때 모든 판자를 교체했다면 과연 테세우스의 배는 그 떠날 때 탔던 배와 같은 배인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인간의 몸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몸의 세포가 뭐 며칠 있으면 전부 새 세포로 교체가 된대요. 그렇죠. 원래 있던 세포는 죽어서. 네. 그러면은 새 세포로 교체된 나는 이전의 나와 같은 나인가 뭐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테세우스의 배 딜레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것의 개체 단위의 그쵸. 얘기네요. 네. 그러게요. 아무리 얘한테 모든 거를 전해주려고 해도 네. 전해줄 수 없는 게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약간 열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억이라던가 경험의 열화가 일어나서 이제 복제를 할수록 더 뭔가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어쨌든, 있죠. 네. 상당히 이게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생각할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일화 간단한 위주의, 네, 네. 간단한 단편들이 있는데 네. 다 메리 스텔라호의 수수께끼도 전 재밌었어요. 어떤 얘기였죠? 이게 네. 그 행성의 내부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그 작품 아닌가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타고 있던 우주선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 행성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우주선이 폭발해버려서 그 주인공하고 어떤 여자만 살아남고 그 그렇죠. 주인공 여자는 그래서 그 행성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실종된 걸로 끝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자체보다는 좀 뒷이야기가 좀 궁금했어요. 뒷이야기에 과연 이 행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네, 과연 대를 잇고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좀 맥없이 끝나버려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했습니다. 상상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행성 안쪽이 비어 있어가지고 약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뒤집은 느낌으로 네. 안에 이제 폐쇄된 생태계가 있었던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바람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 구멍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노폐물 같은 거 계속 배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체 행성 자체가 같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이런 다양하고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네. 네, 실려 네.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로스트? 네, 물로스트 한번 얘기를. 네. 물로스트는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이었던 것이 네. 되게 그 블록버스터 그 헐리우드식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나름의 재미는 좀 있지만 네. 네, 전 금방금방 재밌게 읽어서 네,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네, 흥미로운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근데 뭐 작품의 줄거리 자체는 좀 무난한 느낌? 그렇죠.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미국이 악당으로 등장한다는 점. 그렇죠.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줄거리였죠? 시작이?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달을 잃어버리죠, 인류가. 네. 그 지구로 운석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네,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소형 블랙홀, 초소형 블랙홀이라는 거를 이제 다 날라오는 운석에다 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쏜 거죠. 그 소형 블랙홀을 너무 많이 쏘가지고 그 운석을 잡아먹고 거대한 블랙홀이 돼서 그 블랙홀이 달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달이 없어지니까 뭐 달이 없어지면 뭐 별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성력이란 게 있고 이 달이 지구의 자전 궤도를 안정시켜 준대요. 네. 그래서 달이 없어지자 이 자전축이 막 뒤틀리고 그래서 막 북극 남극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조성력이 없어지니까 그 저지대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가 전부 가라앉고 뭐 이런 현상이 그렇죠. 일어나죠. 원래 조성력에 의해서 바다가 약간 부풀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당기는 힘이 없어지니까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폭삭, 네. 네, 폭삭 주저앉으면서 저지대가 침수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달을 다시 가져오자. 네. 그 달을 목성의 그 에우로파라는 네. 위성을 가져오자. 이것도 이제 중력장을 가지고 이제 가져오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우주막 이론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이게 이게 실제로 있는 이론입니다. 그쵸. 브레인 월드. 그쵸. 왜 브레인 월드인가요? 브레인이 막이란 뜻이에요. 브레인이요? 네. BRANE. BRANE. 네. 브레인. 그 뇌가 아니고요. 뇌의 브레인이랑 아니구나. 네. 네.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옛날에 뭐 리사랜드이란 이분 뭐 유명하죠. 이 리사랜드 씨가 숨겨진 우주라는 책을 지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이런 막 이론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뭐 대략 어떤 건가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물리 이론이기 때문에 네, 촉근 이론과 관계된 이론인데 그렇죠. 그냥 대략 이 만화를 이해할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중력이라는 게 왜 이렇게 약한 네. 힘일까라는 이게 의문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중력이 약해? 중력이 엄청 강한데 지구를 봐 중력이 엄청 약한데 근데 중력이 약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희 그 풍선 있잖아요. 네, 풍선 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문지르면 머리카락 뜨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풍선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력으로 중력을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중력은 그렇죠. 우주에서 제일 약한 힘입니다. 네, 거기 보면은 우주 만물의 네 가지 힘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있는데 네. 요 중에서 이제 중력이 제일 약하다고 해요. 네. 그 그래서 다음에 네. 전자기력, 양력, 강력 순이죠. 근데 양력이랑 강력은 되게 작은 범위에서만 기능하는 힘이죠. 핵력이죠, 핵력. 네, 네. 그래서 그 전자기력 그러니까 그 클립을 자석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네네, 그것도 있었어요. 같은 네, 겁니다. 같은 제가 맥락이죠. 말한 네네. 거랑 네, 말씀하신 그래서 중력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네. 중력은 왜 이렇게 약한가? 그 다음에 이게 그 거리에 반비례해서 아주 급속도로 약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런가? 근데 네. 그 힘이 작용하는 거리는 중력이 제일 멉니다. 그래요? 네. 중력은 무한대에 가까운 거리까지
힘을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력이 가해지는 속도는 네. 무한대예요. 호호. 빛보다 빠릅니다. 중력이 가해지는 속도가. 네. 그래요? 왜냐하면 중력은 네. 그 공간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네. 빛보다 빨라져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어떤 입자로 매게 되는가를 사람들이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중력자거든요. 네. 근데 만약 중력이 빛보다 빠른 세계 속도로 전달된다면 중력자가 빛보다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직 중력자를 못 찾았어요. 그렇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중력이 하는 일은 시공간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공간 자체를 이렇게 일그러뜨리면은 네. 시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시공간이 일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속도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습니다. 폭삭 주저앉으면은 거기에 네.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호,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막 이론이라는 거는 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속한 4차원 마학에서 이 바깥의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서는 이렇게 약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근거를 해서 이 달을 끌어오려는 브레인월드 계획을 세우고 예, 이게 전공 그 수학과 교수님이 이 이론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술 마시면서. 그래요? 네, 브레인월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 저는 사실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있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네. 만화를 그 보시고요. 에우로파에 이제 외계인이 있다. 에우로파는 이제 얼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그 밑에는 바다가 실제로 있대요. 네, 근데 거기에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뭐 유명한 가설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근데 그게 실제로 만화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게 좀 반가웠어요. 이런 상상이 여기 이렇게 만화에 실현돼 있구나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04년 정도에 나온 작품인데, 그래서 에우로파에 그런 생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었고, 얘네들을 이제 달로서 이제 지구로 끌어오면서 얘네들이 최대한 안 다치도록 끌고 오자, 이런 협의를 인류가 하기도 하고, 제 이런 기억으로는 네, 아이작 클라크의 작품인가요? 거기서 그 아서 클라크요? 아서 클라크의 작품인가 해서 그 에우로파의 밑에 지하에 있는 외계인들의 관점에서 쓴 소설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외계인인데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호호. 하늘이 갈라지더니 거기서 뭐 드릴 같은 게 내려왔다 이러면서 끝나는 아. 작품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게 좀 시초인 것 같아요. 그거의 오마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주 SF를 다뤄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기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요녀전설부터 얘기를 할까요? 요녀전설은 각종 요녀,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게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메두사, 루렐라이, 등등등등 요런 약간 여형적 발상이 있는 그런 설화들이 사실은 어떤 얘기였을까를 얘기해 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할 텐데요. 다 재밌고 심지어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뭐였죠? 목 자른 살로메. 네. 살로메랑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왕국의 네, 왕국 기네비안가 네. 그 여왕이랑 이 사실은 한 인물이 환생을 한 거였다라는 발상에서 출발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없네. 그 기네비아는 제가 이 작품에서 처음 알았어요. 저런 여왕이 있다는 걸. 저도요. 제노비아였나? 제노비아 맞아요. 제노비아. 그쵸. 제노비아 맞아요. 네. 네. 공사님이 책을 가져오신 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깜빡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요런 그래서 네. 결국은 그 왜 살로메가 성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바치잖아요. 네. 왕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살로메도 실제 실존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네, 그림으로밖에 몰라가지고.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성서에 나오는 인물 아닐까요? 신약 성경의 등장인물이라고 하는데. 오, 그렇군요. 네네네. 실존 인물이 많네요. 근데 이 사람도 있는데 그러네요. 예. 신약 성경에 그 성녀로 등장하는 살로메가 있고, 근데 더 유명한 거는 그 헤롯의 의붓 딸인 살로메가 유명하고, 그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이제 잘라서 바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기독교의 발상, 뭐 예수와 관련된 이런 것과 영향을 줬고, 그럼 결국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의 영혼이 그러면 이 기독교의 그 확산에 뭐 기여를 영향을 했다. 줬다. 네. 네, 그렇죠. 기여를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다 판타지입니다만, 판타지입니다만은 네. 재미로 그래도 읽으면 재밌다. 뭐 네. 그럴싸하다. 뭐 그럴싸하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녀선설은 아주 재밌게 읽었고,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작품이 네. 좋았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문센 나오는 거. 그쵸. 북극 탐험한. 거기에 뭐 설녀 비슷한 게 나오죠. 네네. 네네. 설녀가 아니지. 파타모르가나가 네, 나오죠. 파타모르가나. 네. 네, 예, 예. 그 파타모르가나가 아서왕 아서왕 신화에 나오는 전설이랑 네, 관계가 마녀죠?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 그 모르가나가 그 이름이잖아요. 그쵸. 이게 그 페이트 시리즈 아시나요? 그 일본의 아, 네. 예, 페이트 시리즈에 보면은 아서왕 전설을 많이 이제 차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보면 뭐 모르간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게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음, 마녀라고 나오는데, 네. 네. 그 이 파타 모르가나가 신기루를 뜻합니다. 근데 이 신기루를 뜻하게 된 이유도 이 모르간이라는 이 인물이 뭔가 신기루를 보이게 하는 그런 마법을 쓰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읽어보니까 네. 아서왕 전설에 등장하는 모르가나가 네. 그 완벽하게 악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좀 이중적인 인물로 뭐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으면서 네.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인물인지. 네, 그러게요. 네, 나중에 뭐 아서왕 전설도 뭐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멸망한 짐승들의 바다랑 거인들의 전설 뭐 이런 것도 봤는데, 공상님은 요 두 권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거인들의 전설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타이탄족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네. 네. 안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셨나요? 아니, 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멸망한 짐승들의 바다는 이거는 잠수함 얘기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마지막 작품 이게 그거잖아요. 거함 거포주의 얘기 나오는 거. 그게 뭔가요? 그 비스마르크? 뭐 네네 그거요? 비스마르크 네. 그 엄청 큰 배를 막 그 작품에 그 대령인가 나오잖아요. 대령인가가 네. 엄청 큰 배가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다가 이제 죽잖아요. 네. 그런 거다.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마지막 작품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그 거대 괴수 나오는 거. 첫 작품에 거대 괴수 나오는 거. 그 과학자들이 식량 생산을 위해서 네. 그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스텔라 바다소를 네, 조작해가지고. 네. 그 괴물을 만들어놨더니 그 괴물이 이제 그 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집어삼키고 그 섬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가 이제 그 주인공이 배를 타다가 조난을 당해서 그 괴물을 만나죠. 그런 그렇죠. 작품. 그것도 재밌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인들의 전설도 되게 재밌는 작품이었는데, 이것도 뭐 단편집이긴 한데,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인들의 전설이라는 표제작이고, 타이탄족이라고 거인족이 옛날에 지구에 살았을 것이다. 라는 설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구의 어떤 중력이 약한 포인트에서,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큰 몸을 지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도 똑같은 인간, 다른 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인간이 나타나고, 얘네들이 이제 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주 고도의 과학문명을 가지고 있고, 약간 정신 에너지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토스네요, 프로토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얘네들이 만들었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엄청 크잖아요. 크고 그 벽도 그 엄청나게 큰 돌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거인족이 만들었다고 거인들에게 하면 이거는 장난감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설득이 되잖아요. 네.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피라미드를 세운 이유는 그 정신 에너지를 증폭하는 그 기구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빙하기가 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빙하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지구에. 그래서 제6빙하기인가? 뭐 그 빙기를 이 거인족이 버텨내기 위해서 인공 태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정신력을 모아가지고 모두의 정신력을 막 모아가지고 인공 태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성과 지구 사이였나?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해요. 실패해서 뭔가 그거 같네요. 그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그 원기옥 뭐 원기옥. 이런 거. 예.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그렇죠, 그렇죠. 정신 에너지를. 네. 근데 결국 실패하고 이 타이탄족은 멸망을 하고 인간들이 살게 되었다. 네, 그쵸. 소인족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얘기와 후에 인간들이 후손이 또 빙하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빙하기가 오고 그 북극에서 얼어붙은 타이탄족의 시체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뭐 그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인류도 뭔가 유사한 그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해요. 목성을 태워서. 목성이 수소와 헬륨가스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폭발을 일으키면 유사 태양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이야기가 또 후속작으로 나오거든요. 거대한 스케일이네요, 그것도. 정말로 거대한 스케일이죠.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초기작이지만. 네. 거기 보면 타이탄족이 되게 이쁘고 잘생기게 그래요? 그려져가지고. 네. 보통 보통 거인 하면은- 우락부락하게 네. 뭐 생각을 하는데 그냥 크기만 커진 인간처럼 그려가지고 네. 이쁘게 그려요. 그 다음에 블루홀도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92년 작품인데 해저 깊은 곳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백악기 말기 또는 고생대로 갈 수 있다라는 설정을 가진 작품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약간 뭐 듀라 웜홀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그쵸. 시공간을 뚫는, 그렇죠. 웜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해저에. 그래가지고, 거기로 건너가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공룡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생물학자가 막 콧김을 뿜으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발견이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이 공룡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이러면서 흥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보고 여기에 좀 위험한 인물이 같이 가거든요. 좀 아주 뭐라고 해야 항상 될까요? 이야기에 그 그 위기를 갖다 그렇죠. 가져다주는. 빌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빌런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상당히 야심가예요. 스티브 잡스나 앨런 무스크 같은 그런 캐릭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블루홀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우리 지구가 이미 환경오염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룡시대의 고대의 깨끗한 바닷물과 깨끗한 대기를 우리 지구로 가져오자. 라는 제안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작품인데,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그 생각보다
그냥 설정만 들었을 때는 되게 좀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유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직접 보시면 전혀 유치하진 않고 상당히 그 많은 그런 판타지적인 설정들에 나름의 나름의 이유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놓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네. 저희 옛날에 읽었던 그 타임루프물이 좀 생각이 나네요. 뭐죠? 그쵸. 그 중세 시대로 가는 거. 중세 시대로 가는 그 흑사병. 네. 작품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코니 윌리스. 그쵸. 코니 윌리스의 그 작품. 그 작품. 그 작품.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퀴즈 시간. 아마 들으시면서 되게 둠즈데이 북 맞아요. 네, 둠즈데이. 아,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흑사병이 최근에 북경에서 중국- 났다면서요? 네.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중국통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네. 북경에 나가 있는 특파원 유재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근데 북경 환경이 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네. 또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낮은 뭐라 그러죠? 의료 같은 거나 뭐 환경, 네. 또 보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된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네. 못 사는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기 북경 같은데. 그렇구나. 보통 뭐 흑사병이 쥐를 통해서 옮겨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쵸. 음, 그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도 전부 다 뭐 그 이 사람을 통해서는 전염이 잘 안 된대요. 네. 네. 그래서 2명이 흑사병 패스트 진단을 네. 확진을 받았다고 하고, 이게 뭐 야생동물,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 같은 걸 통해서 네. 그 전염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위생이, 안 좋으면 뭐 지금도 충분히 네.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에요. 미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저 들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뭐 심심치 않게 발병이 되네요. 네. 다만 옛날처럼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네. 이게 아웃브레이크가 왜냐면 있진 않지만. 항생제가 있으면은 굉장히 치료가 쉬운 질병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수포 같은 게 생기는데 네. 이게 걸리면은 네. 그 수포가 있을 때 치료하면은 바로 낫는데요. 허허. 그런데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아무튼 그런, 중국을 여행하실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다 중국에 계신데 그러네요.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저희 뭐 왜 여기로 이야기가 넘어간 거죠? 흑사병. 아, 맞아요. 흑사병. 시간 여행. 네. 블루홀 얘기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까지 저희가 읽어본 작품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레인맨은 뭐 저희가 읽어보긴 했는데 이게 연재 중인 작품이죠. 맞아요. 현재 네, 중인 작품이고 네. 약간 뇌과학 쪽의 신기한 얘기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뇌량이 없는 사람.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상이랑 귀로 듣는 소리가 정확히 맞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속이고 있기 딜레이를 때문이다. 네. 그런 얘기도 전 처음 봤거든요. 이게 눈으로 신호가 처리되는 시간이랑 경로랑 그다음에 귀로 처리되는 시간이랑 경로랑 다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 어쨌든- 뇌량 얘기는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그 유튜브에 아마 가시면은 그 실험 영상 하는 게 실제로 있을 거예요. 뇌량이 이제 끊어진 사람이 끊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네. 뭐 왼쪽, 왼쪽 눈으로 뭐 오른쪽, 보고 네.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운회가 이제 언어가 있던가요? 전회가 언어가 있던가요? 기억이 안 네, 나요. 아무튼 맨날 헷갈려요 그거. 네. 그 언어가 있는 쪽으로 본 것만 봤다고 얘기를 하고 아닌 거는 봤다고 얘기를 못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본 영상 중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핸드폰이 꺼져버렸네. 의식과 이제 언어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언어는 좌뇌네요. 아, 네. 그래서 그 우리의 의식작용이 대부분 좌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네. 언어 능력 자체가 좌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네. 가설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우뇌는 자기가 한 거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뇌는 뭔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거를 표현할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우뇌는 항상 보조적인 역할로만 남아 있대요. 호호. 그런데 이게 그 뇌량이 끊어지거나 하면 그 네. 상상의 손 증후군인가? 네.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뇌량이 끊어지면은 우뇌가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서 네. 내 의식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이. 아, 네네. 네, 예를 들어 옷장에서 제가 뭐 옷을 꺼내 입으려고 옷을 골랐는데 갑자기 우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반대쪽 손으로 이거 탁 쳐가지고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의식이란 게 우리가 좌뇌 우뇌가 과연 함께 항상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제 영상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네. 생각이 나면은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네요. 우뇌가 무의식을 담당을 하고 네. 좌뇌가 언어 뭐 이런 의식을 담당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 의식이 하나인가 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의식은 설마 좌뇌 우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허허. 그게 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게 좀 재밌고 심오한 그런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 아니라 나는 항상 둘인 거죠. 우리인 거죠, 우리. 하하. 네. 내가 사실 우리인 거죠. 네. 하하. 네. 재밌네요. 옳은 나, 왼 나가 있는 거죠. 하하. 네. 그런 상상, 그렇구나. 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이 뭐였을까요? 토피아 단편선을 저희가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미뤄져서 이거를 할지 말지. 네. 원래는 일단, 저희가 네. 그 공상님이 네, 그 게임 뭐 네. 사이버펑크 네, 비주얼 노벨을 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2064 ROM 이 뭐의 약자였더라? 뭐의 오브 메모리였는데 리드 오브 메모리였나? 리드 올리 메모리 아니에요? 아 리드 온리 메모리 맞아. 네. 리드 온리 메모리 하고 사이버펑크 바튼 더 액션이라는 게임 두 개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네. 뭐 토피아 단편에서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뭐 나중에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아마 예정대로 이 두 개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 파티도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저희가 뭐 유튜브, 아이튠즈에서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도 시작했어요. 아 맞아요, 인스타도 있습니다. 네. 인스타도 있고 인스타도 서바이벌 SF 키트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네. 그러면 여러분 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